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머니맨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주식시장 도대체 언제 망하는 거야? 이거 지금 버블 아니야? 네, 맞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붕괴를 예측했죠. 천문학적인 부채,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기업 가치, 그리고 역사 속 모든 경제 위기 직전에 나타났던 익숙한 신호들까지 하나같이 곧 터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뻔히 보이는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인가? 혼란스러울 따름이죠. 오늘 이 거대한 시스템의 속임수를 꿰뚫어보는 지혜, 진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고 싶다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교하게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단, 그 설계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퇴 자금이 다음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계좌를 들여다보는 동안 소수의 내부자들은 이 게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통제된 철거 현장에 가깝습니다. 음악을 언제 멈출지, 그리고 누가 의자를 차지할지는 그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장밋빛 약속을 사들이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전부 공개된 기록이고 공식적인 정책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금융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입니다. 이 거대한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이해하고 나면 다음 붕괴를 예측하는 것이 왜 꼭두각시 조종사가 언제 줄을 끊을지 맞추려는 것과 같은지 깨닫게 될 겁니다. 타이밍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이름만 들으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개념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적 완화를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경제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부의 이전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중앙은행,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각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겠다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살 것인지 미리 공표합니다. 바로 이 사전 예고가 거대 은행들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됩니다. 연준이 시장에 들어와 수요를 폭발시키기 전에 그들은 똑같은 채권을 더 낮은 가격에 먼저 사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준이 다음 달에 10년 만기 국채 500억 달러어치를 매입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고 칩시다. 그럼 거대 은행들은 즉시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가격으로 그 채권들을 삭스리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 연준이 시장에 등장하면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치솟죠. 그때 은행들은 자신들이 사들였던 채권을 연준에 되팔아 보장된 수익을 챙깁니다.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거래 시점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무위험 수익입니다. 만약 민간 투자자들이 이렇게 짜고 거래했다면
이건 명백한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갈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과 함께 이 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천재성은 바로 이 마케팅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대중에게 경기 부양책,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과 실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팔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새로 찍어낸 돈의 대부분은 결코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경제에 닿지 않습니다. 그 돈은 곧장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소유한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 상위 5%는 개인 소유 금융자산의 약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준이 수조 달러를 금융시장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돈을 더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가정은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내가 가진 돈의 가치, 즉 구매력은 줄어들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물가에 한숨만 나옵니다. 예금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신용 좋은 부자들은 값싼 대출을 받아 자산을 더욱 불립니다. 그리고 누가 그 좋은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이미 오르고 있는 자산을 가진 바로 그 부유한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더 많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들의 부는 복리로 불어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십 년에 걸쳐 공동 번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면서 부가 위로 흐르도록 교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중산층의 자산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은 치솟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유리한 규제 아래서 질식합니다. 이 불균형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불균형을 눈치채기 시작할 때 왜 내 삶은 힘든데 시장은 계속 오르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시스템은 준비된 압력 밸브를 작동시킵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단기적인 폭락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트레이더들과 공포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지만 결코 핵심 플레이어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폭락은 자연스러운 시장 조정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통제된 리셋입니다. 2020년 3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은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부의 이전을 위한 완벽한 연막탄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지만 대기업들은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는 동안 은행과 거대 기업들은 수조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시장은 잠시 폭락하며 약한 손들을 털어냈고 그 후 전례 없는 돈 풀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포효했습니다. 부자들은 폭탄 세일 가격으로 자산을 쓸어 담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샀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았을 때 억만장자들은 1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불렸고 수백만 개의 자영업자들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 폭락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부는 위로 흘러갔고 경쟁은 사라졌으며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상대응이라는 언어로 포장된 채로 말이죠. 패턴은 매번 똑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규제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두웠습니다.
은행들은 시한폭탄 같은 독성 자산을 포장해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고 뒤에서는 그 상품들이 망하는 쪽에 베팅했습니다. 모든 것이 터져버렸을 때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받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잃었고 은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죄를 지은 은행들은 대마불사, 즉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고 곧 기소하기에도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는 어떻습니까? 데이 트레이더들과 개미 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이익도 내지 못하는 혁신 기술 기업들을 쫓다가 전멸했습니다. 그동안 내부자들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최고점에서 현금을 챙기고 빠져나갔습니다. 이 붕괴는 독점력과 정부와의 유착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위한 판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위기는 동일한 각본을 따릅니다. 내부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그 리스크를 외부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권력자들은 구제 금융을 받고 통제력은 더욱 중앙에 집중됩니다.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현재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이 통합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합니다. 바로 초단타 매매, 다크풀의 등장입니다. 이 기술들은 시장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교한 알고리즘이 이제 1초에 수천 건의 거래를 실행하며 밀리초 단위로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아주 작은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긁어모읍니다. 그들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투자자들이 경쟁할 수 없는 정보 격차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거래를 미리 가로채는 방식으로 가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크풀이 있습니다. 거대 기관들이 막대한 양의 주식을 비밀리에 거래하는 사설 거래소입니다. 미국에만 10개가 넘는 이런 플랫폼이 전체 주식 거래의 거의 절반을 처리합니다. 어둡다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발견 과정이 대중의 시야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기관들은 이곳에서 전략을 조율하고 가격을 조작하며 시장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수십억 달러를 움직입니다. 이건 이중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승부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닫힌 네트워크, 금융시장의 VIP룸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의 매수, 매도 주문은 당신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당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거기서 이익을 빼먹는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참가자들로부터 부를 수확하여 이 기계를 만든 자들에게 퍼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연기금, 뮤추얼 펀드, 개인 포트폴리오는 더 빠른 기술과 더 좋은 인맥을 가진 회사들의 또 다른 수익원이 될 뿐입니다. 결국 룰을 만드는 하우스가 항상 이기는 게임인 셈이죠. 이 모든 것은 연준, 재무부, 거대 은행, 규제기관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우산 아래서 조율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협력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오케스트라 지휘에 가깝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정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규제 당국은 법적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까지 전액 보증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올바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지역은행들은 매년 조용히 파산합니다. 그들의 고객들은 표준 보험금만 받고 세상은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과 기술 엘리트들과 얽힌 은행이 무너지려 하자 갑자기 이건 시스템 리스크가 됩니다. 진짜 리스크는 경제 전체가 아니라 특혜에 의존하는 그들의 부보존 네트워크에 가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이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회계의 기준을 바꿉니다. 기관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예외를 적용해 줍니다. 시장이 붕괴할 위협에 처하면 구제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관리형 시스템입니다. 타이밍을 더 명확히 보려면 정치적 일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주요 시장 혼란은 거의 항상 권력 전환기나 기회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2008년 위기는 선거가 있던 해에 터졌고 인기 없는 구제 금융에 대한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붕괴는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막대한 정부 확장 및 비상 권력 발동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위기는 피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쓸모가 있을 때 도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작이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왜곡은 압력을 축적합니다. 자산 가격은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부채는 수학적 논리를 넘어 쌓여갑니다. 결국에는 가장 정교한 개입조차도 이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경고등은 이미 깜빡이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는 사상 최고치, 기업 이익은 생산성이 아닌 재무공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값싼 비드로 이루어지는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부풀리는 동안 실물 투자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개입이라는 기계가 돌아가는 한 중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격이 현실이 아닌 정책을 반영하는 자기 참조적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통적인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다시 중요해질 날을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파도를 탑니다. 이런 모순을 기관 투자자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싸울 수 없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펀드 매니저는 해고당합니다.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기금 관리자는 교체됩니다. 모두가 이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여하는 덫에 갇힌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은 곧 직업적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폭락 예측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분석가들은 여전히 시장이 부채 비율, 주가 수익 비율과 같은 낡은 경제 법칙을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개입이 수학을 압도하는 시스템에서 그런 모델들은 쓸모없습니다. 폭락은 올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 및 금융 엘리트들이 시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부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때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도대체 언제 붕괴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기계는 계속 돌아갈 겁니다. 부는 계속 위로 흐를 것이고 대다수는 자신의 구매력이 조용히 사라지는 동안 자신이 공정한 시스템의 일부라고 계속 믿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고장나서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부수는 것이 살려두는 것보다 더 수익성이 높아질 때 바로 그때 붕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전의 모든 붕괴와 마찬가지로 연결된 자들은 번영하고 나머지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